먼저 이런 기본적 개념을 먼저 할게요. 국가가 보니까 우리 임대인한테 뭡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세금을 부담시키죠. 하면은 요 임대인은 일부 세금 중에 임차인한테 뭡니까? 떠넘기죠. 떠넘긴다. 이게 뭐야? 조세 증가하고. 그 결과 뭐 있습니까? 마지막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할래? 세금 부담 몫이요. 요 부담 몫이 뭐냐? 결국은 다른 말로 조세 뭡니까? 귀착. 중요한 건 조세 귀착 정도는 뭐가 중요합니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크기 차이지. 그죠? 탄력성 크기 차이. 자, 지금부터 이제 합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좀 이따 그리고 있죠. 조세 귀착은 가장 중요한 탄력성이니까 이렇게 보죠.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임대인은 빈집이 현재 한 10몇 개 있어. 이렇게. 근데 임차인은 집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은 딱 2명이야. 이렇게. 2명이면 얘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 선택할 집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지.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임차인 딱 2명이니까. 나와 있는 빈집이 10개거든. 그 선택의 폭이 훨씬 다양한 거지. 얘 입장엔 탄력, 비탄력. 탄력이지. 거꾸로 얘들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임차인 딱 2명 아니에요? 선택폭이 적겠지. 적으면 이건 탄력, 비탄력. 자, 파월의 훨씬 더 센 게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이 상태면. 임차인 되겠지. 그럼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겠습니까? 얘가 파월이 더 세잖아. 그죠? 저 이 말 아닙니까? 얘 입장에선 임대료가 제일 싼 걸 먼저 선택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결과 얘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내겠다. 그죠? 그럼 얘가 세금 더 적게 낼 거 아니야. 항상 비탄력성 분명히 세금 더 많이 낼 거란 말이야, 이게. 자, 거꾸로 임대주택은 딱 2개 있어. 들어올 수 있는 임차는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게. 많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얘 입장에선 탄력, 비탄력. 선택할 수 있는 임차이 많잖아. 얘 입장은 선택할 수 있는 집이 딱 2개밖에 없지. 한정돼 있죠. 이게 탄력, 비탄력. 그럼 누가 파워력이 더 세겠습니까? 얘지. 그 얘가 훨씬 더 세금을 적게 내고. 얘가 뭐 있습니까? 뭐 중요한 말은 뭐야? 항상 뭐든지 비탄력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낸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자, 거꾸로 보니까요. 다시 합니다. 보세요. 빈집이 딱 1개 있어. 예? 들어올 수 있는 여기 임차인은 꽤 많단 말이에요. 그 얘 입장에서 결국 뭐 있으면 선택할 집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은 이 중에 가장 결국은 선택의 폭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는 뭐요? 완전 뭐요? 비탄력이지. 그러면 얘가 보는 시가 뭐 있습니까? 가장 높은 월세 줄 수 있는 임차인을 선택하겠지. 그죠? 따라서 결국은 얘는 뭐 있으면 세금 내겠습니까? 얘가 모든 세금 내지. 그죠? 이래 보시면 돼. 그럼 얘 입장은 완전 탄력 아닙니까?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뭐든지 완전 탄력은 뭐요? 세금 내지 않고 완전 비탄력이 뭐요? 모든 세금 낸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그래 보시고 있죠? 두 번째 보니까 자, 그래프 한 그려 볼게요, 이제. 따라서 현재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물건 가격이 100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가가 항상 세금 등을 부과할 때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공급자, 임대인한테 세금 부과하겠죠. 그죠? 이럴 때 보니까요. 세금 부과만큼 공급은 이윤 자체가 감소하니까 결국은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가격이 뭐하죠? 올라가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한번 따져볼게. 원래 수요자 입장에서는 100원 주고 살 걸 120원 주고 사는 거지. 그런 결과 실제 수요자는 뭐 있습니까?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지불액은요. 과거보다 많아지면 수요자 잉여는 이익에서는요. 손해지. 그죠? 100원 주고 살 걸 120원 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공급자는 120원 받아가지고 이제 세금 40원 냈을 때
자기 손에 질 수 있는 금액 얼마입니까? 이제 80원 지겠죠.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 자기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은요, 더 줄겠다, 그죠? 그래서 공급자 잉여는 뭐합니까? 감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수요도 결국은 손해 본 거고, 공급자 손해 보니까 사회 전체에 있는 잉여는요, 손해 보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국가가 부동산 관련돼 있는 세금 등을 부과하면은 결국은 좋은 세금이 아니라 결국 나쁜 세금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실질적인 어떤 수입이 감소하거든요, 이게.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첫 번째 묻는 거, 두 번째 묻는 거, 세 번째 묻는 겁니다. 모든 주택 가격에 비례세 같은 말이 뭐냐?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한 거예요. 일률적 세율을 부과하면 이건 형평과세입니까? 아니죠. 역진세 성격이 있죠. 즉, 이 말은 약자인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대책은 결국 뭐 있습니까? 무슨 세금 부과하죠? 누진세 또는 뭐요? 차등과세 부과제 이거죠. 그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주택을 어떻게 하자고요?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자 이거죠. 그 공공 결국은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갑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결국 공공주택을 대량 건설하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다양하겠지. 그래서 소득이 낮은 어떤 수요자가 훨씬 더 탄력화가 되어진 결과, 저기 있는 소득이 낮은 분한테 조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완화된다 이런 말 뜻이라고. 자, 그다음 네 번째, 이게 효율적인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 효율적 세금 항상 뭐야? 임대인이 더 많은 세금 부담해야 되죠. 왜? 우리 항상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예요? 이익 있는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결국 세금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익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분명히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결국은 임대인이 더 많은 세금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인이 탄력, 비탄력 또는 완전 비탄력일 때 효율적 세금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 문제 풀 때.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이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세는 유통세죠. 를 강화했을 때 하고 거꾸로 보유세를 강화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세를 강화시키면 양도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결과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집을 내놓겠습니까? 동결되겠죠. 그죠? 그런 결과 결국 뭐 있습니까? 집값은요? 올라가면 결국 뭐 있습니까? 수요가 투기 수요 발생하게 하겠죠. 또한 집이 매매가 될 때 거기 있는 세원 등을 세금 거둘 수 있다 보니까 1년에 주택이 어느 정도 매매될 것인가 세원 관리할 수 있습니까? 곤란하죠. 1년에 몇 프로 정도 주택이 매매될지 알지 못하니까. 근데 보유세란 것은 집을 2개, 3개 이상 갖고 있는 분한테 결국 뭐 있습니까? 보유세 세금을 부과시키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필요한 집만 가지고 있지 필요 없는 집 분명히 시중에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공급은요. 집값은 안정되겠죠? 투기 발생합니까? 안 하죠. 집이 있는 한 무조건 세금 등을 부과되니까 주택에 대한 수는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정부의 세원 관리 훨씬 용이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와 같이 양도세는 뭐 해야 됩니까? 인하하고 보유세는요. 요것까지 내용을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헨리 조지 나무 그냥 통과시켜버려. 관계없으니까. 그건 걔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조세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풉니다. 자, 우리 갖고 있는 프린터 문제 있죠? 요걸 먼저 풉니다. 1번, 2번.
1번 가볼게요. 자, 1번은 보니까 이 말이죠.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자 세분함이 더 큰 거죠. 그런 결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최소화한다. 이 말은 효율적 세금이 되어진다. 이 말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매도인은 실제 받는 대금은 양도세 중과 전보다 결국 뭐야? 낮아지는 거지. 그죠? 세 번째, 정부가 주택이 부과되는 세산세를 상승시켰다 가정했을 때, 자 보세요. 공급 감소죠. 무조건 세금 부과시키고 공급 감소예요. 공급 감소인 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답이 나온다고. 공급이 감소하면 임대료 올라가지. 주택량 감소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수요가 비탄력이면 자동 뭐 있으면 누가 세금 더 많이 내죠?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죠. 5번째,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누가 세금 부담합니까? 완전 비탄력자인 공급자가 전액 다 부담하더라 이겁니다. 문제 2번 갑니다. 자, 2번은 수요자는 실질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상승하죠. 그런 결과 소비자 잉여는요 감소.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공급이 탄력이죠. 누가 세금 더 많이 냅니까? 임대인인 뭐 수요자 이 부담이 더 큰 거요. 3번 주택 관련돼 있는 세금이 일률적 세를 부과했을 때 무슨 세? 역진세 성격이 있죠. 4번 갑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이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완화되겠죠. 자, 5번째. 양도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결국은 자 보세요. 이 말 중요하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투자할 때 은행이나 주식에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겠습니까? 응? 부동산이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결국은 자금이 뭐 있어? 골고루 안배되지 않고 전부 다 부동산에 몰리겠지. 그래서 거기 있는 5번 끝에 보니 뭐 있습니까? 자산 배분이 왜곡 현상이 발생된다죠. 너무 한쪽에 부동산에 치중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다시요. 우리 저기 있는 책에 있는 문제. 자, 문제 중에 제일 먼저 볼까? 이거부터 정리합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37번에 1번. 1번하고 그다음 38번에 3번 같이 묶으세요. 이게 꽤 중요합니다. 37번 1번부터 합니다. 조세 감면은 조세 부과와 다르게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세를 감면한다. 이건 부동산 시장 활성화시킬 목적이죠. 그러면 조세 감면하면은 없는 분은 집 살 능력이 있습니까?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만 객집 살 거 아니에요, 이건. 그죠? 그런 결과 돈이 있는 분만 객집을 산 결과 집값 차익을 계속 얻어가겠다죠? 오히려 조세 감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건 아시라고요. 그래서 그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38번에 있는 3번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조세 감면하면 다른 부분보다 주택 부분의 투자가 정대돼서 그만큼 뭐 있습니까? 2번처럼 결국은 고소득층은 더 규모가 크고 더 좋은 집만 살 수밖에 없다고. 이런 결정이 뭐 있어서 다른 말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예, 39번에 1번 갑니다. 이제 조세 증가란 것은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는 조세를 납세 의무자가 부담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죠. 오래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아까 했지만 어느 정도 세금이 증가되냐는 것은 결국 뭐에 따라서 수요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죠. 오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그럼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는 물었던 거 아닙니까? 끝에 보니까 탄력성이 비탄력 누가 세금 많이 냅니까? 비탄력이죠. 비탄력은 값이 높은 거 낮은 거. 네? 값이 낮을 때가 비탄력입니다. 그런 거 좀 장난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수요가 비탄력이죠. 누가 세금 많이 내죠? 수요자가. 그죠? 5번 가볼까요? 5번.
예, 공급이 탄력이죠. 이 말은 공급자 부담이 더 적단 말이지. 역으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 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오래 정리하시고. 자, 40번. 예, 40번 갑니다. 1번. 예,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더 탄력이죠. 결국은 뭐 있습니까? 수요가, 공급이 더 적게 내는 거죠. 이 말은 수요가 더 많이 부담한다. 그죠? 2번. 공급이 완전 뭐요? 비탄력이면 모든 세금 누가 낸다? 공급자 부담이. 자, 3번 가볼까요? 수요가 완전 탄력이죠. 이 말은 수요는 세금 냅니까? 안 내겠다. 그죠? 이 말은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4번.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공급이 탄력적이죠. 이럴 때 수요자 부담이 뭐 있으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급자 부담이 더 적기 때문에. 5번. 공급 탄력성이 0이란 말은 뭐요? 완전 비탄력이지. 0은.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 부담이 전부 되겠다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자, 뒷장 갑니다. 뒷장에 43번 가볼게요, 이제. 자, 43번은 1번, 2번, 3번을 같이 보셔야 돼. 자, 1번 갑니다. 거래세가 인상되어지면은, 자, 칠판 보시고, 여기 있는 요거 묻고 사는 거, 요거 문제. 요거, 잉여에 대한 잉여. 무조건 할 때 잉여 나오죠. 전부 잉여는 감소해, 전부 다. 수요자, 공급자, 그 다음에 사회전이 다 잉여 감소라고. 그걸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1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간 만큼 소비자 잉여 감소하죠? 2번 갑니다. 자, 그 결과 거래세 인상되면 공급자가 받게 되는 가격 하락하므로 생산자 잉여 감소합니다. 그 결과 3번 가보니까 예, 거래세 인상에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속되기 때문에 그 결과 경제적 순손실, 이 말은 사회 전체에 있는 잉여는 감소한다. 이런 것만 좀 정리하시라고. 다른 내용보다. 자, 그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란 모든 세금은 임대인 몫이지. 따라서 그 결과 자본, 배분, 왜곡, 효과 처리를 한다. 이 말은 효율적인 세금이 되어진다. 이런 말 뜻이라고. 자, 일단 그런 정도까지만 좀 정리하시고 4번에 헨리조진 그냥 넘어가시 큰 의미 갖지 말고 이런 거 틀린 답 낼 수가 없거든요. 헨리조진은.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세 기착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그다음 이 4장은요 투자에 대한 설명인데 요 투자는 우리 아마 일부러 제가 문제 줄 때 항상 테마별로 딱딱딱 묶어놨어요. 테마별로 묶여있는 그런 정도로 공부를 쭉 하셔야 된다고. 그걸 전체를 다 끌고 가지 말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지렛대 효과 따라 보시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투자 위험 따라 보시고 이렇게 쭉쭉 끌고서 가셔야 돼요. 이 전체를 쭉 모든 걸 다 묶어보면요. 이게 뭔지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자고 이제. 이런 어쨌든 지렛대 효과만큼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이거. 자, 첫 번째 지렛대 효과 묶고 항상 개념 묶거든요. 뒤에 설명 꽤 많지만 다른 거 절대 보지 말고 오직 얘는 뭐 있습니까? 이 말 맞추면 돼. 타인의 자본을 타인 돈만 들어줘? 그럼 전부 다 지렛대 생각하시라고. 두 번째, 요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있다고죠? 있는데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보세요. 제일 먼저 저당 수익,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지분 수익 이렇게 해서 있죠. 우리 잘 알지만 여기 있는 저당과 총자본 수익, 지분 수익 수익률이 다 같으면 이건 무슨 지렛대요? 0이죠. 자, 이런 걸 다른 말로 0지렛대 또는 같은 말 뭐죠? 중립적. 그러니까 얘가 20이면 얘도 20입니다. 모두 똑같은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 반대 거꾸로 있죠. 우리 지렛대란 건 이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설을 생각하시는데 한쪽이 길면 반대쪽 무조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분수익이 제일 높은 거 있죠. 이런 게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반대 거꾸로 저당이 가장 높고 지분이 가장 낮은 경우 있죠. 지분수익이 가장 낮은 걸 뭐라 하냐고 이게 다른 말로
부의 지렛대죠. 얘는 항상 시험 낼 때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렇게 내겠죠. 그죠? 저당 수익과 총 자본 수익이 더 크다면 총 자본과 지분 중에 누가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이렇게 저당 총 자본 지분 써놓고 있지. 이게 더 크면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 한번 그려 보시라고. 자, 이런 건 정의의 부예요. 정의지. 누가 제일 크니까? 지분이. 여러 가지라 문제 풀 때. 자, 두 번째. 요때 보니까요, 요거 묻습니다. 만약에 남 돈을 더 많이 빌려갔을 때 과연 지분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렛대에 대한 진폭. 지렛대에 대한 진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중요하거든요. 자, 어쨌든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간 만큼 정일된 지분 수익이 더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보니까 부는 뭐 더 크게 하라고 하거든. 즉, 이렇게 된다고. 남 돈을 많이 빌려가면 이렇게 올라, 이렇게. 결국은 지분 수익이 더 크게 뛴다고. 반대 부는 뭐 이렇게 돼. 더 크게 하라고 돼 있어. 근데 저기 영지렛대 또는 중립적 지렛대는 이 지분 수익 변화 있습니까? 없는 거야. 아무리 남 돈을 많이 빌리던 적게 빌리던 무조건 항상 고정돼 있다고. 그러면 지렛대에 대한 진폭은 정은 뭐합니까? 더 커지는 거지. 자, 얘는 변화 있습니까? 없지. 얘는 더 뭐합니까?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말과 이 말 혼동하면 안 돼. 어쨌든 중요한 건 진폭은 더 커진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현재. 그리고 이때 보니까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뭐 있습니까? 수익도 뭐하지? 올라가지만 위험도 동시에 뭐합니까?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일단 이 문제부터 먼저 풉니다. 자, 우리 저기 있는 프린터 6페이지 4장 부동산 투자론. 자,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1번은 그냥 가볍게 이런 용어 정도 있다 보시면 돼. 1번은 그냥 갑니다. 1번은 투자에 대한 장점 나오죠. 이건 무조건 만나면 나온다고. 절대 이건 틀림을 낼 수가 없어요. 자, 2번 보니까 우리 투자라는 것은 3단계 있죠. 취득과 운영과 처분이 있지. 운영 대가가 뭐요? 소득 이득. 처분 대가가 뭐죠? 자본 이득이죠. 2번은 그거 묻고 자는 거예요. 자, 3번은 우리 투기 발생 요인 나오면 항상 조심할 게 먼저 이겁니다. 투기는 무조건 땅값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으면 전 투기 발생합니다. 다만 조심할 건 다른 건 보지 말고 대체 투자 대상이 호황이냐 불황을 잘 구분하시라고. 그럼 대체 투자 대상의 호황이란 말은 뭐 있습니까? 예,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은행 금리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 부동산 투자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항상 대체 투자 대상이 불황일 때 부동산 투기 발생합니다. 그건 좀 정리하시라고. 그 다음에 4번은 투기란 때에 이런 장점이 있는 그냥 그 의미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투자란 것은 결국 뭐요? 취득과 운영, 처분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투기는 뭐 있습니까? 운영 단계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거의 형식적으로 발생되는 게 곧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정도 있다 보시고 실제 중요한 문제 2번부터 봅니다. 자, 2번 잘 보세요.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지렛대에 대한 진폭이 커져서 지분 수익이 상승함과 동시에 위험도 뭐합니까? 커지는 거지. 자, 2번 갑니다.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이 더 적다면, 자, 요 없는 거지? 써야 돼. 옆에 총보다 저당이 더 적은 거예요. 이거 무조건 그냥 올라가는 거지, 이거.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예, 저당 수익보다 자기 자본 수익이 더 적도 틀린 거지. 누가 더 큽니까? 자기 자본 수익이 더 커야 되지. 그 다음에 3번. 타인의 자본을 많이 이용하면 정의 지렛대의 진폭은 커지지만 부의 지렛대의 진폭도 뭡니까? 동시에 커지는 거지. 답은 3번 될 것이고, 중립적은 절대 남 돈 많이 빌려도 지분 수익 변화 없을 뿐만 아니라 진폭도 변화 없는 거요. 5번이 문제 굉장히 야비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냈는데, 이자 비용이 저렴한 부채를 활용하면
자, 우리 총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를 갖다 지렛대 효과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절대 있죠. 지렛대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수익을 올릴 목적입니까? 지분이 지분. 그래서 혹시 타인의 돈 나면 이건 지렛대인데, 혹시 틀린 답이 없으면 다시 확인해서 있죠. 이게 총인지 지분을 꼭 구분하시라고. 궁극적 목적은 지분 수익을 올릴 목적이요. 총 자본수익 절대 관계없다고, 이거는 목적이. 그래서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총 자본 수익이 아니라 지분 수익을 더 높여들 목적이 곧 이게 지렛대다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뒷장에 7페이지 3번, 4번 묻는 거. 어쨌든 지렛대는 제일 중요한 게 계산 형태에 있는 문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이 나온다라고. 자, 3번. 하여간 어떻게 시험 나오든지 여러분들 무조건 이런 표를 만드세요. 총투자, 그 다음요 수익,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지분, 부채, 이렇게 표를 만들고 주어진 조건을 따라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자,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차입금리가, 부채가, 저당이 6억이고 지분이 4억이죠. 이럴 때 이자가 뭐 있습니까? 연 8%. 자, 그리고 1년간 순영업소득이 8천만 원 돼 있죠. 항상 조심할 건 끝에 있는 말을 반드시 확인해. 반드시 나와 있는데 뭐로 나와 있습니까? 1년간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이 2%죠. 이건 저로 봐서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죠. 그럼 결국은 상승한 것만큼 2%를 곱해서 이 값을 수익 속에 이 수익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요것만 조심하면 돼. 하락하면 빼주면 돼.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있습니까? 수익이 1억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억. 자, 그러면 6억에 이자 8%면 결국은 이자 4,800이죠. 1억 중에 이자 금액 4,800 빼주면 내 손에 질 수 있는 금 얼마 됩니까? 5,200 되겠죠.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4억을 투자해서 5,200 나왔기 때문에 몇 프로죠?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자, 문제 4번. 이 4번도 패턴은 뭐 3번과 4번 전혀 패턴이 다르지만 모양새는 똑같이 만드세요. 총 투자. 그 다음 나오는 수익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지분과 저당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거 따라갑니다. 자, 현재 A 부동산 투자 수익률 몇 프로죠? 20%. 그 다음에, 금리가 몇 프로요? 10%.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대부 비율이 얼마에? 50%나 있죠. 자, 여보세요.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요 값이 주어지면 금방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현재 이 값 없는 거죠. 이 값 없으면 무조건 뭘 하는 거면, 여러분 제일 편한 숫자가 있어. 우리 보통 저는 이제 10억을 쓰거든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 총 투자 금액 10억이야. 거기 보면 대부 비율이 50%지. 남돈 얼마 빌린 거예요? 10억 중에서. 50%면 5억 빌린 거 아니야? 그건 남돈 5억. 내 돈 얼마요? 이래 써주고. 자, 10억의 수익률 10%지. 20%지. 자, 그러면 수익 얼마요? 2억이지. 이렇게 만드시면 돼. 문제 풀 때. 이게 제일 빠르니까. 자, 그럼 가볼게. 이제 5억의 10% 얼마? 이자? 5천만 원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2억 중에 5천만 원 빼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은요? 나는 얼마 투자했지, 현재? 5억 투자한 거 아니, 이거? 항상 투자 금액이 분모에 들어옵니다. 이럴 때 나왔던 수익이 1억 5천이죠? 1억 5천. 그럼 결과 몇 프로죠? 이렇게 푼다, 문제를 갖다가. 이 푸는 방식만 하시면 돼. 자, 문제, 책에 있는 문제요. 81페이지 갑니다.
지렛대 효과 1번은 필요 없고 2번 갑니다. 지렛대 효과에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레버리지 효과는 즉 지렛대 효과는 타인의 잡을 이용하면 곧 이건 지렛대 맞죠? 자 2번 갑니다. 총 매입금에서 전세는 타인 돈이죠. 요 말 나오면 전부 이건 지렛대 효과.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 있습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보다 클 때 이 말은 누가 더 큰 거요? 지분 수익이 더 큰 거지 누구보다 전체 총 자본 수익보다 오죠? 무슨 지렛대요? 정의 지렛대. 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이 더 크면 무슨 지렛대? 정의죠. 5번 정의 지렛대 예상될 때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도 뭡니까?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뒷장에 보니까요. 문제 3번요. 3번 보니까 1번 정의란 건 총 자본 수익과 지분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아니, 총 자본과 저당. 누가 더 커야 돼? 총 자본 수익이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당이 가장 낮아야 되는. 그죠? 2번 중립적인 부채비율의 변화도 자기 자본 수익 변화 있습니까? 없는 거지. 3번은 부의 지렛대가 발생하면요. 부채비율이 커지면 자기 자본 수익이 뭐 한다고요? 더 크게 감소하지.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투자 금액 대비 차익 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는요. 훨씬 더 커지죠. 진폭이. 5번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 진폭을 뭐에 더 크게 만들 목적이죠. 그런 것까지만 정리하시라 문제에서. 자, 문제 5번은 풀어보시고 문제 6번 제가 풀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만드셔요. 총, 투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수익. 얘는 결국은 지분과 뭐가 있습니까? 저당이 있죠. 이렇게 해놓고 기억번은 뭐 있습니까? 대부가 몇 프로? 몇 프로? 50일 때 네 한번은 대부분 몇 프로예요? 80으로 올라간다 묻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자가 10%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 몇 프로죠? 투자 수익 10%입니까? 저당 이자 몇 프로예요? 6%입니까? 여기 있는 지분 수익률 값이 얼마 정도 변할까 묻는 문제네 문제가. 자 갑니다. 금액 없잖아요. 금액 뭐 쓰자? 그냥 써놓고 가자고. 10억에 10% 수익 몇 프로? 수익 얼마? 1억. 자 50%래 50%. 그러면 내 돈 얼마? 남 돈 얼마 빌린 거예요? 5억. 내 돈은요? 5억이지. 자 이거 80% 된대 80%. 남 돈 얼마 빌린 거예요? 8억이지. 내 돈 얼마 투자한 거예요? 2억이죠. 이렇게 표현 만들어 그냥 가시라 이겁니다. 이 표현 만들면 남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5억에 6% 이자 얼마요? 3천. 1억 중에 3천만큼 이자 주면 내 손에 지른 금 얼마요? 7천이지. 5억을 내 돈 투자한 거 아닙니까? 해서 7천 나왔죠? 14%죠? 그죠? 자, 8억에 6% 이자 얼마예요? 4천. 800이지? 그런 결과 1억 중에 4,800만큼 이자 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은 5천 얼마에 200이지? 그죠?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2억을 투자해서 5,200이 나왔으면 결국은 얘가 26%죠. 요 차이가 얼마냐 보니까 12% 올라간 거네? 그죠? 이건 이렇게 푼다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시험 나면 뻔한 거 아닙니까? 이 포맷과 이 포맷 둘 중에 한 개야. 그죠? 이런 포맷 나면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이 표를 만들어 그냥 10억 써주고 시작하라고 그냥. 그래서 나머지 그냥 쭉 따라가면 문제 풀리게 돼 있어 이거를. 괜히 거기 뭐 있으면 문제를 머리 아프게 쓰지 말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예,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뭐 할 건가 하면요. 저기 있는
투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위험과 수익.